5월 19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며 2년 내 1일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겟의 EPS가 예상을 하회하며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매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CEO의 90%가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연준이 인플레 억제만 고려한다면 9.25%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캐나다의 4월 CPI는 전년 대비 6.8% 상승하며 199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GDP를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다르게 339만 4천 배럴 깜짝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뉴욕 증시 간밤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과 월마트의 어닝 쇼크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마트에 이어서 타겟까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경기 침체 논란, 과연 언제쯤 타개할 수 있을까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2년 내 최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못한 채 다우 지수 무려 10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57% 하락한 31,490선에서 S&P 500 지수 무려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4.73% 급락하면서 11,41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기록적인 4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한 가운데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캬크 지수 1.2% 하락하며 6,352선에서 독일 닥스 지수도 1.26%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와 생산 등 경제 지표가 견조한 수준이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0.21% 소폭 상승하면서 2,625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0.65% 오르며 870선 웃돌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달간 동결된 대출 우대금리 LPR 결정을 앞두고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봉쇄 완화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하면서 0.25%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 증시와 일본 증시, 지난밤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과 중국의 상하이시 봉쇄 완화 기대감 속에 올라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2%, 일본 니케이 지수 0.94%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에 상승한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3%를 넘어섰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9%대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0.02%포인트 떨어지면서 2.68%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타겟에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 이익을 해치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자 관련된 종목군 중심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전일 파월 연준의장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었고요. 이 여파로 소비 관련 종목군과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되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속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3.57%, 나스닥이 4.73%, S&P 500 또한 4.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타겟의 실적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임대료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고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시장은 생활비 위기에 주목을 했고요. 필수 품목이 아닌 외식, 스트리밍, 레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종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을 감안 8월에는 갤런당 $6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서 생활비 위기 이슈를 더욱 부추겼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소매유통업체 타겟이 이익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결과를 내놓고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시켰고 생활비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의 둔화 가능성 또한 높아진 점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 조정 항목으로 외식, 운전, 월간 구독, 저가 브랜드, 여행 취소 등이 부각되자 관련된 품목 대부분이 급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결국은 금요일 있을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월말 월초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견고함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또한 긍정적인 심리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특징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이날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지면서 주요 기술주들 모두 내렸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죠. 아마존은 이날 $60 이하로 제공되는 파이어 7 태블릿 최신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수요일부터 가능하며 배송은 6월 29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장에서 7% 빠지면서 $2142 선에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0년 전인 2012년 5월 18일 나스닥이 IPO를 거쳤습니다. 여전히 미국 기업 가운데 가장 큰 IPO로 남아있으나 주가는 작년 메타로 사명을 바꾼 9월 이후 주가는 고점 대비 47%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5% 떨어지면서 $192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S&P ESG 지수에서 빠졌습니다. 연간 밸런싱을 거치면서 목록에서 제외되자 일론 머스크는 S&P가 진실성을 잃었다면서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장에서 6.8% 빠지면서 $709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직원 11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웰스파고는 넷플릭스가 추가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 의견은 동일 비중으로 유지했습니다. 넷플릭스도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이날 장에서 7% 내린 $177 선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밸런스는 리오프닝 시기엔 사람들이 찾는 엔터테인먼트가 다양해지면서 비디오 게임 칩 등의 수요는 줄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에 걱정 어린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는 6% 이상 빠져서 $169 선까지 내려왔고요. 관련해서 속스 ETF와 QQQ ETF 모두 5%가량씩 빠졌습니다. 개별 특징주 움직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장 발표된 타깃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프리마켓에서부터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매출과 동일 매장 판매는 예상보다 좋았으나 전문가들이 $3.07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19로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을 내놨던 월마트처럼 높은 비용 압박으로 회사이익에 타격이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마감가가 25% 가까이 주저앉으면서 $161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택 개조업체 로우스는 비교 매장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매출 또한 소폭 예상이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시작됐고요. 결국 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가 183달러 선입니다. 어제 홈디포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 직접 집을 사기보단 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홈디포 역시 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가 285달러 확인하시고요. 월마트는 어제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1987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쭉쭉 빠져서 결국 6% 내린 122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월마트의 타시사의 부진함 속에서 소매 관련주 산업 전반이 내렸습니다. 코스트코와 달러제너럴 이날 장에서 12% 가까이씩 내리면서 각각 429달러, 202달러 선에 내려앉았습니다. 카지노 운영업체 펜내셔널 게이밍은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장 전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2% 내려서 3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제프리스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펜내셔널 게이밍이 온라인 사업 부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 유닛이 점차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하락폭은 2%로 다른 종목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기존 스퀘어로 불렸던 블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을 열었습니다. CEO 잭 도시는 블록이 더 이상 그냥 결제 회사로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은 작년 뮤직 스트리밍 업체 타이드를 3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선 3% 내린 8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또한 이날 장에선 3% 내려서 장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러시아산 에너지가 시장에서 제외되면서 재고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에너지주도 모두 부진했던 가운데 쉐브론은 168달러 선까지 2%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상황 알아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도 오늘장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1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1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39만 배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오늘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 낙폭을 회복하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높은 기온이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냉방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엔 이번 달 말부터 6월 초까지 평균 이상의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이던 주요 곡물 시장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늘 돈육 선물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두가 0.8%, 또 대두유가 3.4%로 크게 빠지고 있고요. 또 옥수수 선물도 어제 이어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밀의 경우도 3.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시장과 또 원자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코아 선물은 달러화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1.8%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또 커피 가격은 브라질의 서리가 내릴 확률이 또 떨어지면서 오늘 장 4%로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커피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4월 그린커피 재고량은 전월 대비 1.5%, 또 전년 대비로는 2.5%가 증가했습니다. 설탕은 국제유가와 동반 하락하며 0.7% 빠졌습니다. 또 오늘장 돈육 선물이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6%대라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돈육 선물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현재 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속 원자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 가격부터 확인해 보시죠.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현재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은 1% 정도 떨어졌고요. 또 지난달 들어서는 8.5%가 빠졌습니다. 은 가격도 1.5% 하락하며 21.4달러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은 가격은 올해 초보다는 7.3% 정도 빠졌고 지난 1년간은 무려 23%가 빠졌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오늘장 2%대 각각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켈은 0.8%가 하락하며 26,18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니켈 연구그룹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니켈 사용은 지난해 16%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추가로 8.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300만 톤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또 글로벌 공급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18.2%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연 가격도 2%가 빠지고 있는데요. 한편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은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고점을 찍었던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선물,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과 또 중국의 최근 부진했던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석이 3%대로 크게 빠지고 있고요. 납의 경우도 2.5%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빅스 지수와 광화물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리테일과 우라늄 채굴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빅스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빅스 지수는 최근 6거래일 연속 내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약 19% 올라서 31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관련 ETF로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4.6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건화물 ETF입니다. 최근 유가가 오르며 해운비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벌크손 수요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해운 운임지수인 DBI 지수 오늘장 약 3% 오르며 지난 12월 13일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 역시 올랐습니다. 티커명 BDRY인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버크 쇼핑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MG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BDI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4.83%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테일 ETF 확인해 보시죠.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월마트에 이어 타겟도 오늘장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높은 유가와 인건비로 비용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약 24% 급락했는데요. 타겟의 어닝 쇼크는 리테일 섹터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XRT인 SPDR S&P 리테일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리테일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8.30%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라늄 채굴 기업입니다. 오늘장 우라늄 가격은 약 2% 밀려서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불확실성이 우라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따라서 우라늄 채굴 기업 역시 오늘장 우하향 곡선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우라늄 채굴 기업인 카메코 오늘장 2% 밀렸는데요. 관련 ETF로 티커명 URNM인 스프랏 우라늄 마이너스 ETF 체크해 보시죠. 스프랏에서 운용하고 있고 우라늄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카메코를 비롯해 에너지 퓨얼스, 넥센 에너지를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에서 운용을 했는데 지난 4월 스프랏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름 또한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에서 스프랏 우라늄 마이너스 ETF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장 5.65%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밤사이 나온 소식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4월 CPI 역시 전년 대비 7.4%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 계획이 없다면서
루블화로 채무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돌아와서 영국의 CPI 상황. 지금 G7 국가 가운데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나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G7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영국이 올해 3분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엔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식품 가격의 오름세도 한몫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의 상한을 54% 정도 대폭 올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 경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취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라고 불리는 세금 부과에 대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유럽 전역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 채무 불이행 상황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러시아가 돈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의 외화 표시 채권 원리금 상환을 강제로 막는다면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라도 채무를 상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국채 원리금 상환을 다음 주부터 완전 차단해 러시아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 통제국 OFAC가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에게 국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이 이달 25일에 만료된다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발표한 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의 경우 루블화 상환은 디폴트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쪽 상황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월가의 전설이죠. 제레미 그랜섬은 최근 증시 약세장이 닷컴 버블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CEO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의 큰 손입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루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 확신 자체는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금 증시를 둘러싼 불안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지금의 약세장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GMO의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시가 어려울 때마다 슈퍼버블을 잘 예측하기로도 유명한 그랜섬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들 예측하다시피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곧 닥칠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가 2000년의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악화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이 최소한 그 당시의 2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랜섬은 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약 20%, 나스닥 지수는 약 27% 하락했다라고 운을 띄웠고요. 이를 완전히 복구시키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그랜섬이 유지해왔던 투기를 주의하라라는 기조를 잘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니 그 당시를 잘 상기시켜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2000년도에는 매도세가 오롯이 미국 주식에 쏠렸고 채권과 원자재 그리고 주택과 같은 다른 자산들은 잘 버텨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부문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모두 불안정하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신호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한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으로 내본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담은 종목들의 주가가 45% 정도 급락할 것이다라는 공포스러운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증시를 둘러싼 의견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워런 버핏은 최근의 폭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남겼고 또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당분간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좀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인수전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올라왔고 또 미국 가계 휘발유 지출이 연간 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수준이죠. 이렇게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중국의 GDP를 4%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트위터 인수전 논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과연 머스크가 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해당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트위터 인수전이 정말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이사회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최근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내 가짜 혹은 스팸 계정의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인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인수 가격을 낮추려는 꼼수다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후 실제로 머스크가 인수 가격을 낮춘다면 거래를 재개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스크든 트위터 측이든 쉽게 물러설 가능성이 있냐는 의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된 거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상대가 무법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야 하는 등 법적 효력들을 갖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발을 빠르게 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거래를 중단하고 10억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규제기관이 거래를 차단하려고 하거나 둘째, 부채자금 조달이 실패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물질적 역효과라고 불리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트위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트위터의 입장에 대한 분석은 어떨까요? 이 업계에서는 트위터의 이사회가 양측이 합의가 유효하면서 적절한 가격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끔 하는 것이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긴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얽혀있고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머스크가 발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입장을 시사한 이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폄하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트위터 측에서 이러한 머스크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거래의 위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를 둘러싼 인수전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배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테슬라가 오늘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339만 4천 배를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다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테슬라의 S&P 500 ESG 지수 제외입니다. 사실 논란이 좀 많았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ESG를 악마의 화신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퇴출됐습니까? 네, 테슬라가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테슬라는 인종차별 논란과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저탄소 전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잦은 기술 결함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조사도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 500 ESG 지수는 기업들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5월 해당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빠졌다고 하니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친환경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정치경제연구소가 매해 집계하는 대기오염 100대 지수에서 2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올해 2월에는 자체 배출량 추적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환경보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기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태우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고 해서 모든 탄소 배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가능한 자원 등에서 이 전기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즉각 해당 지수가 기준을 잃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기업 ESG는 악마의 화신이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역시 6% 가까이 빠진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